자,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가상화폐 투자 논란. 이게 여야 다른 의원들까지 확산이 되는 걸까요?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공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주제로 출발하겠습니다. 보시죠. 제명 안 할 핑계인가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코인 투자 논란 이게 조금씩 규모가 커지는 듯도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요. 며칠 지났는데 발표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99명이 다 신고를 했는데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그래서 11분이 보유했었다. 그렇게 신고하셨습니다.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의장님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를 할 겁니다. 우리 당에서는 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를 국민의힘에 요청을 합니다. 진상 조사 같이 할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에서 주말 동안도 그렇고요. 계속 코인 관련 얘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1명의 의원이 과거에 내가 코인 투자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국회 자문위에서 발표를 했죠. 자, 그런데요. 이 11명의 명단에 포함된 전용기 의원이 마침 오늘 나와 계십니다. 전용기 의원이 아까 방송 준비할 동안 보니까 이거 내가 좀 설명 좀 해야겠다 이런 표정 지으셨는데 일단 명단에 올랐어요. 전용기 의원은 왜 코인 투자를 하셨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신 건지 좀 설명을 좀 아니면 해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 제가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라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11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약 100만 원 가량을 투자를 했었고요. 100만 원? 네, 작년 22년 1월 달에 했었습니다. 예. 이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 코인 논란들이었습니다. 예.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거고 사실 가상자산과 관련돼서는 이 문제에 비해서 법적 제도적 체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나 이 정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 제도나 체계를 정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사실 저 역시도 가상자산을 제대로 거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휩싸이게 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가상자산에 관련된 정책도 발표했었고 법안도 발의했었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도 뭘 알아야 이에 대한 같은 목소리도 내주고 해결책도 찾아보는데 저 역시 모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투자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실용 정치를 좀 모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탁상행정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법인데 탁상행정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당신이 해보고 얘기해라. 아는 것이었습니다. 해봤어. 그러니까 이거군요. 해봤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것이 사실 저도 좀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투자를 한번 해본 것이었었죠. 그러면 공부를 하는 차원,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거래를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가 이게 궁금해서 하셨다는 건데 실제 그러면 100만 원 정도 투자하셨다고요? 저는 100만 원 정도 투자를 작년 1월에 했었고요. 올해 5월에 보니까 이게 85% 정도 마이너스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100만 원에서 85% 15만 원 남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신고한 것이 14만 원 정도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역들을 국회 21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모든 내역들을 국회 윤리자문위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투자를 해보니까요.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거기에서 정보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루머에 폭등과 폭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사실 정보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상장과 감시 없는 방치가 이어졌었고 상장 폐기와 소위 먹튀라고 하는 러그풀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혹시 투자하신 그 코인이 이른바 상폐가 된 경우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제가 100만 원을 투자했고 약 20만 원어치를 5개를 말이 많거나 거래량이 많은 잡코인에다가 정확히 나눠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이것들 중에 2가지가 상장 폐지였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그 투자금이 날아간 건가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날아갔다고 보는데 이게 또 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어느 거래소에서는 이것이 거래가 되고 어느 거래소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되게 좀 전문적인 지식으로 넘어가던데 상장 폐지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 체계가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직접 경험해보고 해결해야겠다라는 예. 측면에서 의정활동 일환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전용기 의원에게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잘 됐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경험을 좀 얘기하고 싶다. 이런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없었느냐라는 질문도 해주시거든요. 저도 그 공동 발의를 이 가상자산과 예. 관련된 법안들을 몇 가지 발의를 했었는데 예. 해당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봤습니다만 확실하게 거래소 규제나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공동 발의한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 제가 SNS나 예.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 발표를 좀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윤리위 자문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논란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100회 이상 거래했을 경우에 예. 이것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의장이나 각 정당에 보고한다고 예. 하는데 저 역시 그 거래 내역조차도 그렇게 상당한 수의 횟수에도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충돌 논란은 이제 크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그중에서 한 서너 분 정도는 아까 전용기 의원처럼 뭔가 좀 궁금해서 투자했다. 그리고 액수도 뭐 수백만 원 정도 그 밑으로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설명을 해명을 해주시면 많은데 그런데요. 이 11명 가운데 지금 김남국 의원을 제외한 다른 2명의 현역 의원이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김홍걸 민주당 의원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인데 일단 거래 횟수가 100회 이상이에요. 좀 많아요. 특히 김홍걸 의원은 액수가 좀 많습니다. 액수가. 뭐 지금 투자한 액수가 보통 원금이 한 2억이 넘었다. 그리고 거래된 금액이 뭐 10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권영세 의원의 경우는 일단 거래 횟수가 조금 많아요. 400회.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해명은 김홍걸 의원의 경우는 상속세가 뭐 10억 넘게 나왔는데 이걸 좀 충당해 보려고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통해서 상속세를 좀 마련해 보려고 했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권영세 의원의 경우는 금액으로 치면 뭐 누적해서 10억이지만 실제 4천만 원 정도가 최대 금액이고 이미 매각한 상태다. 그리고 뭐 장관직했을 때는 뭐 주말 이런 때만 뭐 했다. 뭐 이런 해명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는 정혁진 변호사하고 김두수 전 총장님 두 분 좀 의견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정혁진 변호사 이 두 분의 이 코인 투자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일단은 뭐 생각보다는 조금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예. 경우에는 최대 보유 금액이 4천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적해서 그 쭉 해보면은 이게 10억이 돼도 예. 최대 보유 금액이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한때 가장 많이 있었을 때 그거 한 4천만 원 정도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거래 횟수가 좀 많아 보이는데 400회 정도로 나와요. 400회인데 그런데 뭐 그렇게 그 이거를 국회의원 의정 활동하는 동안에 특히 상임위 이런 회의 중에 거래한 적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영세 의원이 기재위원, 기획재정위원을 예. 할 때에는 코인이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통일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예. 통일부 장관하고 코인하고는 뭐 특별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음. 그다음에 이제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중요한 거는 저기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거는요. 제가 예. 봤을 때 크게 네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예. 그런 혹시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뭐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된 것도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국민들이 황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 중요한 시간, 많은 그 중요한 시간들 있지 않았습니까? 상임위 본회의. 예. 그때 그다음 보통 상임위도 아니었잖아요. 저기 뭐 그 할로윈 참사나 뭐 등등등 예.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있는 그 사건 중에서도 그때도 이제 밤중에도 이렇게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봐도 국회의원인지 코인원지 모를 정도로 예. 그런 것들이 참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또 하나는 전 재산의 90%가 그 코인이었는데 예. 그거를 공직자윤리법에 등록 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마치 자기 재산은 10억밖에 없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한 것도 이제 국민들의 법 감정에
굉장히 이제 그 위반하는 것이었고 예.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다 좋아요. 뭐 이러이러한 거 있는데 여기에 예. 대해서 만약에 지금 전용기 의원님 얼마나 깔끔하게 해명했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고, 아유 뭐 내가 이렇게 그 회의하는 동안에 코인하고 한 건 잘못했다 이랬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해명이 다 거짓 해명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이제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에다가 진상조사단 꾸려달라고 했다. 그 다음에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해명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예. 막상 민주당 내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탈당해버렸잖아요. 완전히 당을 바보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윤리자문위원회 지금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원래 한 달이면 끝나야 되는 거를 김남국 의원이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1+1 두 달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자료 제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런데 두 달 동안에도 예. 그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오죽했으면 그 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그 유 변호사님이 민주당에서 선임한 예. 그 위원장이에요. 그 위원들도 아마 그 민주당 쪽이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제명을 그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 국회법에 보면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 케이스는 김남국 의원 케이스와 권영세, 김홍걸 의원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어요. 김두수 전 총장께서 보시기에는 김홍걸 의원, 권영세 의원 사례를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예. 지금 이제 국회가 제도 정비를 했는데 제도 정비하기 전에는 좀 이중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전용기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또 직접 해보기도 하고 제도 정비를 하려고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듯이 이거는 애초에 처음에 제4차 산업혁명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도 가상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암호화폐라고 부르기도 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 그래서 이제 특히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영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지적한 대로 만약에 이해충돌적 요소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윤리적 그러니까 회의 시간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국회 업무 중에 이걸 거래했느냐라고 예. 하는 게 약간 분리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예. 이런 부분에서 충돌적 요소가 꽤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회의 시간에 이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자발적이 신고된 상태에서 예. 최종적으로 지금 사실관계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이제 한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최대 400만 원,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갔다고 하는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 또 400회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꽤 예.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한 건 틀림없고요. 이것의 영역에서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 불성실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어느 정도 문제 제기된다면 권영세 장관 역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그 윤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권유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상 국회의원은 3개월, 그러니까 1개월 출석 정지 다음은 제명 이렇게 예, 돼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 그 중간에 어떤 예, 뭐 예. 이렇게 더 처벌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건 뭐 이런 게 알겠습니다. 없어서 예, 예. 그런데 이게 김남국 의원 경우에 이게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인가?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또한 지금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47명이 제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명, 징계를 한 건이 딱 한 건 있고요. 예. 이 한 건도 김기현 지금 이제 대표죠.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 본회의 그 의장석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서 징계한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 그런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47건이 그대로 징계가 일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이런 것처럼 윤리특위를 이용해서 서로의 이게 제소하고 이런 것이 정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쟁적 요소가 상당히 다분하다. 예. 그런 걸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한바탕 사실은 이 논란이 몰아쳤죠. 그리고 지금 약간 뭐가 정리되는 단계에 있는데 또 다른 의원들의 코인 투자 관련된 경험 이게 이제 신고를 받고 공개가 된 상황. 여야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잠깐 짚어봤고요. 그런데요. 지금 이 11명 여기에는 분명히 김남국 의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11명 의원의 코인 투자 이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약간 미묘하고 묘한 분위기가 좀 있어요. 김남국 의원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다른 의원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선을 긋고 피해가야 할 텐데 그래야 총선을 칠 텐데 이번에 또 김남국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민주당이 또 한 번의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신성범 전 의원님.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권영세 의원 이 코인 투자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윤리특위 제소 뭐 이런 거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나온 반응 중에 하나가 뭔가 형평성 얘기를 꺼내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약간 그런 분위기까지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첫째는 뭐 친명의 핵심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자문위에서 아무리 제명을 요청해도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방어 논리를 펴고 본인이 조사하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81명 정도가 민주당 안에서 제명에 찬성해줘야 200명이 되는 판에 현실 어렵다는 걸로 저는 느껴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냐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을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지 않을 이유 내지는 근거, 핑계를 찾는데 활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당내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좀 미묘해질 수밖에 없는 게 권영세 의원의 입지 때문이에요. 권영세라는 의원은 서울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강북에서 서울 종로 보선전에 유일한 생환자였어요. 또한 의원들 사이의 평가, 전현직 의원 사이의 평가가 합리성과 어떻게 보면 유연함의 상징처럼 돼 있는 분이에요. 권영세 의원 자체가 그런 길 자체가. 그래 놓으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통일부 장관을 내려놓고 당에 돌아오는 이 그 자체가 총선 때 뭔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시각이 있었던데 이게 덜컥 터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민주당이 권영세 의원을 걸고 넘어진다. 그것은 결국 김남국 의원을 살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걸고 들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거죠. 전혁기 의원님.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형평성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자문위는 제명을 권고했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 제명이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라고 하면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이거든요. 사실 김남국 의원의 윤리자문위의 평가는 그리고 그 권고 사안들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여야가 합심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자문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권영세 의원을 걸고 넘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는 김남국이건 아니건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거나 잘못된 그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는 누구나 이렇게 제명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걸고 넘어지는 측면에서 김남국 의원이 제명이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명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그 윤리자문위원회에서의 권고 이상 올라가서 여야가 함께 들어가 있는 윤리위원회의 평가를 한번 받아봐야 하는 사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예단한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묘한 기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요 뭔가가 만약에 김남국 의원 것만 지금 하나가 딱 공개가 되고 알린 상태여 이 상황과 다른 의원들의 코인 투자 상황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 체포동의안 문제가 민주당의 이슈가 된 지 한참 됐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기명 표결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그건 입법사안인데 저는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요. 정신 변호사, 그러면은 체포동의안 지금은 이름을 알리지 않고 투표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걸 이름을 알리고 누가 찬반했는지를 공개하는 셈이 되는데 이게 책임 정치냐 아니면 이탈표 단속이냐 벌써 단박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체포 동의안이요. 예. 페이지에 명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위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혁신이 말해도 명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그 기명 투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좋아 보인다. 그런데 그 이 말씀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승부수를 던진 것인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제 생각에는 이번에 뭐 쌍방울도 있고 백현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제 뭐 8월 말, 뭐 7월 말, 8월 초 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싶어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예. 그냥 체포동의안 그 부결로 해가지고 그 뒤에 숨을 것인지 예. 그게 중요하지 기명인지 무기명인지는 뭐 저는 그렇게 관심이 가지는 않습니다. 김두수 전 총장님, 이게 기명투표, 그러니까 이탈표, 누가 찬성했는지 이거 단속하라는 거 아니냐. 벌써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예, 국회의원의 투표는 반드시 기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돼야 하는데 과거에도 보면 국회 이렇게 전광판이 예. 있기 전에는 기명인지 누가 찬성 반대를 했는지 잘 확인이 안 됐어요. 예. 시민단체에서도 뭐 사진을 찍어서 하려고 해도 그게 잘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게 통계적으로도 연구에도 어려웠는데 전광판이 등장하고 나서는 이제 정확하게 그렇죠. 찬성 반대가 나오지 법안 않습니까? 표결에 찬성 반대가 누가 했는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아마 우리나라와 동양권, 일본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예. 다른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는 모든 이런 것을 다 기명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징계 문제에서도 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뭐 지금 이제 당장 체포동의안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게 공개된다 안 예. 된다에 이런 시비를 할 이유는 없다. 원칙을 확인하고 기명을 하자라고 하더라도 여당에서도 또 오케이를 해줘야 가능하니까 좀 두고 봐야 되지만 그러나 앞으로 국회 포결은 예. 기명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예. 제안하는 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의원님, 사실 사람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이름을 가려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을 없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인사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해왔던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나 뭐 김두수 총장님 말씀해 주실 것처럼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모두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한마디만 더 드리면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민주당 혁신을 명분으로 예. 사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 좀 전에 정혁재 변호사님께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편해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저렇다 여러 가지 명분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사실 민주당을 자중질환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안건을 단박에 민주당 내부에서 벌써 갈등 전선이 싹 생겨버렸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민주당 혁신안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분명하게 혁신위원장으로서 김은경 위원장을 데리고 왔는데 예. 지금 정치 전반에 대한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민주당 혁신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왈가왈부하는 것들이 언론을 타게 되는 것이고 예. 이게 내부 분란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을 볼모로 삼은 자기 정치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저는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법안 상황이라서 여야가 뭐가 합의가 되는데 이걸 지금 툭 던져놨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단번에 체포동의안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누가 반대했는지 누가 찬성한지 알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갈등, 논란처럼 비춰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한번 짧게 좀 다뤄봤고요. 첫 번째 이슈 뭐 이 정도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권하고 관련된 주제라고 할까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천공은 아니지만 뒤에 뭐가 생략이 돼 있네요. 천공이 아니지만. 자, 그럼요. 이 이슈 대통령 관저를 정할 당시 이게 지금 이슈가 돼버렸거든요. 다시 한번요. 자, 관련된 여야의 치열한 공방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3월 육구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던 이는 역술인이 아닌 풍수지리학 전문가인 백재권 교수임이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대통령 부부를 향한 저주성 선정선동 공세는 사실상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는 대선 불복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풍수지리가에게 무속인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강변하니 기가 막힙니다. 국가 인사에 관상가를 부르고 국가 행사의 택일에 사주 명리가를 부르는 것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백재권 교수는 풍수지리학의 최고 권위자로 불리며 그간 풍수지리학에 대한 다수의 자문을 해온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뿐 아니라 이재명 부부와도 만나 풍수지리에 대한 조언을 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관저 이전 떳떳했다면 천공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습니까? 풍수지리가로 알려진 백재권 씨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명하십시오. 자, 치열합니다. 한쪽에서는요. 아니, 관저 전화하는데 그분이 왜 등장하는 겁니까? 이쪽에서는요. 아니, 그쪽에서도 만났잖아요. 이렇게 뭔가 대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문제의 인물 2년 전에 스스로 한 얘기도 있고요. 지금 관저 관련해서 올해 초에 국회에서 오간 대화 내용들도 있습니다. 내용 좀 확인해 보죠. 마스크 밑으로 긴 수염이 있어서 아, 저 사람이 천공이구나 라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확인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공관계자에 대해서 한번 저도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전혀 제가 확인한 바는 전혀 아닙니다. 자기가 거주하고 잠자는 곳이 명당인지 흉지인지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자기 집을 선택할 때 같은 값이면 명당을 좀 생각하고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등장했던 저 인물입니다. 백재권 교수로 좀 알려져 있죠. 풍수 전문가로 좀 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상황 신성범 전 의원님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고 우리 언론이 많이 다뤘던 취지가 뭐죠? 천공이라는 사람이 유구 참모총장 공관에 갔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가 핵심이잖아요. 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아, 그렇지. 근데 천공이었나요? 백재권이라면서요. 지금 풍수 전문가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역술인 천공이 아니라 풍수 전문가 뭐 모르겠어요. 풍수 전문가로 하는 백재권 씨다. 그러면 천공이 아니다. 두 번째는 백재권 씨가 가서 했다는 말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 둘러 보고 나서 이걸 추천했는데 지금 관저가 육군 참모총장 공관입니까? 외무부 장관 공관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팩트가 다 틀린 거잖아. 아, 천공이 아닌 백재권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추천한 데가 아니라 딴 데 가서 결정됐네. 그러면 남는 문제는 참고했다는 참고. 그럼 참고를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또 뭐 역술인이 아니라 아무리 풍수지리학자더라도 왜 참고한 거지? 그것도 과학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본다면 저도 뭐 현직 기자 때 그 많이 했잖아요. 오공비천 들어봤어요. 오공비천. 무슨 뜻입니까? 진해가 하늘 난다. 봉황포란. 이게 우리 대통령 후보들 다 자기들 그 대통령 되려고 부모 뭐 묘소 모실 때 기사에 여러 번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다들 뭔가를 본다. 뭔가. 그러니까 안 보면 좋은데. 대통령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풍수 전문가 데려다가 자기 살집 한번 의견을 구했다. 참고를 했다. 그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전용기 의원께서 지금 신성범 전 의원이 말씀하실 때 뭐 조목조목 적으시면서 지금 뭔가를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본인의 앞날, 그러니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풍수지리 전문가라든지 뭐 많은 그 우리 토속 신앙들을 찾아가는 것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풍수 전문가나 그런 전문가들 찾아가는 것
전 국민이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 비판합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등장해서 무언가를 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정치 지도자한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풍수지리 전문가 그리고 천공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이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대두가 되었느냐 한번 고민을 해보면 대통령 선거 때를 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손바닥에다 왕을 적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왜 풍수지리 전문가라든지 이런 토속신앙 문제가 나오느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실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이런 지엽적인 논란들이 아닌 겁니다. 과학을 좋아하는 정부가 이렇게 과학적이지 못하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뭔가 물어보고 실제 인사에까지 개입됐다는 의혹들이 나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저는 지적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의심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사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해명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천공 아니다라고 그 관저에 갔던 분이 천공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실에서 져야 마땅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잠깐만, 신성보 전 잠깐 말씀하세요. 핵심이 천공이었잖아요. 천공. 수염 기르고 굉장히 대통령 부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심을 받는 천공이 야당 공격의 핵심이었는데 천공이 아닌 백제건이다. 남는 것은 역술이냐 풍수지리학이냐. 풍수지리학은 제가 보니까 무슨 석사 논문도 많이 나왔고 학문도 인정받는다 그래요. 저는 안 믿지만 그런 기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 최창조 교수라는 분도 있었고 유홍준 씨도 문화재청장도 풍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거나 안 믿거나 수준이지만 그렇게 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자기 엄마 아버지 묘소할 때 다 지리 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조금은 대통령 누가 결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을 들었다는데 참고했다는데 그 말대로 안 갔다는데 그 정도에서 거쳐줘야 되는데 민주당 이야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공이 아니라는 게 지금 사주 영리학자들이 간 거는 잘한 게 짓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수염 이런 얘기가 지금 곁들여지는데 이 천공과 이 백지건 교수 사진 혹시 비교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준비가 되면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내용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준비되는 대로 좀 소개해드리고요. 일단 이 사안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경찰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입장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풍수 전문가가 관저와 관련해서 등장했다라는 게 이제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오늘 이 경찰 관계자가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백 교수 관저 이전 후보지를 방문했는가? 그래서 경찰은 수사 진행 중이라서 확인해주기 어렵다. 그러면 또 이 질문 나왔어요. 그럼 백 교수가 군사시설에 적법한 절차로 방문을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경찰은 군사 기밀에 대한 부분 군에서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군에서 물어보세요. 군으로 가서.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김두수 전 총장님. 그런데요. 앞서서 천공과 관련된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대통령실은 완강하게 부인했거든요. 천공 아니다. 간 적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했는데 지금은 사실 대통령실 어떤 입장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의 핵심은 용산 대통령실이 그동안 보였던 태도와 자세 이게 하나도 안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다 고소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 일부 언론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일부가 공개된 거죠. 그러니까 일부가 공개됐는데 아직까지도 경찰도 확인 안 해주고 있는 사안인데 만약에 이게 정말 경찰이 열심히 수사한 결과 이렇게 확인됐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은 이 백재건 교수까지 다 숨기려고 한 거 아닙니까?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고 이 백재건 교수가 어떤 자격으로 민간인이 여기에 참여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누구의 부탁을 받았는지 이런 건 하나도 지금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일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백재건 교수가 육군참모총장을 권하지 않았는데 갔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 백재건 교수는 청와대에 이게 뭔가 살이 안 좋아서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겨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 이전까지도 이런 부분에 입김이 다 가열됐다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어떤 원칙으로 어떤 원리로 하느냐 이 국민들이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무속이다, 관상이다, 풍수다 이런 게 등장한다면 지금 과학의 시대, 과학을 강조하는 이 정부에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 지금 잠시 화면에 나갔었는데 백재원 교수와 천공 지금 비교한 화면이 있는데 글쎄요. 약간 얼핏 멀리서 보면은 약간 혼동을 할 수도 있는 인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저런 모습입니다. 지금요. 안경을 꼈느냐 안 꼈느냐 그 차이도 좀 있고요. 근데 수염이란 부분은 공통점이 좀 그러니까. 있어요. 마스크를 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까지 꼈으면은 구별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사진에 제목 보면 수염 때문에 헷갈렸나, 마스크까지 쓰면 더 헷갈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뭐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이와 관련돼서요. 사실 이 과거에 어떤 분이 풍수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요.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입장도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김혜경 씨가 내가 영부인이 될 상인가? 라고 물어봤다는 그 풍수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한 언론 기사가 있어서 그 내용을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백재공 교수라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 내용을 계속 무속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무속 프레임이 아닌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관저가 갖고 있는 그 사용상의 불편한 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풍수상의 불길한 점 이거를 생각을 할 적에는 옮겨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합당한 안은 만들 계획입니다. 재옥진 변호사 듣고 보니까 옛날부터 풍수 얘기가 좀 있었고 아니 지금 야권 쪽 사람들도 만난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옛날 뭐 어쨌든 청와대 그 터가 흉지다란 말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 들어갔던 대통령 중에 제대로 변변하게 그 끝났던 대통령이 제 기억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터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유용준 교수, 유용준 청장도 저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신성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풍수 지리가 학문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학문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뭐 백재권 교수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지리학과에 최창조 교수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지리학과 다니는 친구들이 최창조 교수 따라다니면서 풍수지리 이런 거 배우고 그랬던 기억도 나거든요. 핵심은 뭐냐면요. 청와대를 옮기는 것이 잘못인데 천공이라고 한 사람의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청와대를 옮긴 것인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천공은 그때 없었다는 이야기니까. 일단 등장은 안 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백재권 교수가 자문했을진 몰라도 어쨌든 천공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천공하고 백재권 교수 차이가 있어요. 한 명은 교수고 한 명은 교주예요. 그러니까 교주님이 말씀하시면 신도들은 다 따라가야 되는데 야당 프레임 그거 아니겠습니까? 천공이라고 하는 교주 밑에 대통령 영부인 다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청와대를 옮기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었나? 그건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닌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옮기려고 공약을 내세웠었어요. 지키지 못했을 뿐이지. 왜 청와대를 옮겨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단적으로 그때 문 대통령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전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청와대는 옛날부터 청와대가 아니었어요. 옛날 청와대의 옛날 이름은 경무대였고요. 경무대가 있기 전에 누가 살았느냐? 하지라고 하는 그 군정 사령관이 살았고요. 그 전엔 누가 살았느냐? 조선 총독이 살았어요. 그렇죠. 청와대를 지금 누가 만든 거냐면 일제시대 때 1937년에 조선 총독이 만들었다고요. 조선 총독이 만들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경복궁 뒤에다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뭐 한번 뭐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풍수를 고려했다는 얘기인가요? 일본이 풍수를 고려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복궁 앞에 뭐 있었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앙청 있었잖아요. 중앙청 없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청와대는 저거는 좀 비워져야 된다. 왜 일본 총독이 살던 데를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청와대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그 비판이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청와대 이전하는 게 너무 졸속이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이야기 나왔었냐면 이러다가 구멍 난다 국정에
특히 안보에 구멍 난다. 예. 그런데 지금 1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1년 좀 넘게 지났어요. 뭐 어디 구멍 난 거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뭐 천공이고 뭐 어디고 뭐 우리나라 국정에 천공 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고 그냥 그 덮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풍수 이게 정치권의 또 이슈로 등장을 했는데 근데 이 풍수 전문가 백재건 교수 정치인들 관상도 봤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요. 그럼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동물관상법이라는 거 물령론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물로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글을 몰라도 자기 관상을 설명할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설명을 하면 오 마이 갓 이래요. 어떻게 네가 나 처음 봤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과거에 2020년이니까 벌써 꽤 지났어요. 당시에 이 MBN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 내용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느 그 관상 보는 분이 그랬대. 이게 악어상이라는 거야. 한 번 물면 안 놓는 거야, 이 사람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부정과 비를 보면 이제 안 놓는 거예요. 소문 듣고 왔소만. 여기 그 노홍원 관상쟁이가 있다고 해서. 자네가 내 운세 좀 봐주게라.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뒤에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죠. 지금 이 정치인들 무슨 관상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저런 장면들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백재건 교수가 동물로 관상을 비유해서 설명한다는 거잖아요. 화면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 정치인이 등장하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악어로 봤어요. 동물 관상이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 그리고요. 김건희 여사는 공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성중 여사, 뭐 영부인사 이렇게 본 것도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른 정치인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살쾡이로 설명을 했네요. 조국 전 장관은 진돗개, 퓨마와 원숭이도 등장을 합니다. 지금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글과 어떤 뭐 기고 등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이런 관상들, 정치인 관상을 한 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전용기 의원님. 관상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을 악어상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걸로 설명을 했거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살쾡이 뭐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굉장히 이 관상학적으로 윤 대통령을 약간 치켜 세운 셈이 드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관저를 볼 때 뭐가 등장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온 걸까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이게 조선시대에도 아닌데 갑자기 관상이 등장을 한 것이고 우리 백재건 교수님께서 저는 굉장히 좀 명망 있는 교수님으로 알고 계신데 예. 윤 대통령을 악어로 표현하고 김건희 여사를 공작으로 표현하고 이재명은 살쾡이, 김건희 여사는 퓨마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게 조선시대였었으면은 아마 존재했을 동물인가 에 대한 궁금 정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관상이라고 하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전해오던 내용들을 결국에는 이 현실에 투영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악어, 공작, 살쾡이, 퓨마 같은 내용들을 보면 본인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전해오던 내용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성향을 본인이 평가해서 투영하다 보니 이러니까 역술의 영역까지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아까 우리 그 정치 변호사 말씀을 해주셨지만 분명히 역술인이 개입했다라는 의심을 누가 개느냐?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관상도 악어라는 지금 현대 시대에 와서는 알게 됐던 동물을 적용시키고 있고 손바닥으로 왕을 쓰고 이러다 보니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 과학을 좋아하는 정부가 과학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넘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정치인들께 관상을 많이 보십니까? 어떤 뭐 선거 앞두고도 그럽니까? 많이 봤다고도 그럽디다. 제가 신성범 전 의원님 안 보셨어요? 저는 뭐 관심이 없는데 저는 취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선배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올해 내가 공천 받을 수 있나 당선되는 걸 사모님들이 몰래 가서 신랑 부인들이 그 사주 가져가서 봤다는 소문이 좀 있었어요. 근데 본인들 다 부인합니다. 어찌됐건 저 백재원이라는 분이 사실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뭐 물형론이라고 이론을 정립한 것 같은데 이론에보다는 인상과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아마
무슨 일간지에 쓰고 했을 거예요. 매일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쓰고. 뭐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윤석열 악어 물어뜯 이게 좋은 것 같으면 나쁘게 보면 또 와고 물어뜯는 굉장히 잡식성이 강한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다만 김건희 여사 공작 한 스타일 하니까 화려한 거 좋아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살쾡이입니다. 그런데 공격적으로 느끼잖아요. 이런 거. 이게 퓨마라는 거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살쾡이라는 설명이. 중립적으로 봐야 돼. 백재권 씨의 인상 관찰한 인상기를 가지고 동물에다 빗댄 것 이하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장관 한동훈 씨를 원숭이에 비유한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좀 똑똑할 것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다만 제가 보면 적어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또는 예비후보를 악으로 표현한 것은 저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사람 같다 느껴져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게 무는 힘, 뭐 치악력이라 그러나요? 이런 게 보면은 윤석열 덩치도 당시 윤석열 그 후보가 총장 덩치도 크고 뭔가 한번 물면 안 놓을 것 같은 강한 인상을 갖고 있었던 점에 착목해서 저렇게 한 것 아니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윤석열 총장 또는 예비후보로서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백재원 씨가 던져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 잠깐 전영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관상임은 옛날부터 온 것 같은데 동물들이 최근에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던 뭐 악어, 퓨마, 공작 막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글쎄요 어떤 인상을 한 건지 아무튼 지금 정치와이드 시간이 정치를 다루는 시간인데 갑자기 관상 얘기가 이렇게 정치권에 뭐랄까요 뭐가 훅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좀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도 좀 정치권에서 뭔가 이렇게 쟁점처럼 떠올라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 동시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시죠. 2차 가해입니다. 2차 가해요. 일단 이와 관련된 영상이 좀 준비된 게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죠.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은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안 했으면 휴대폰은 안 했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 장면에 전문가 얘기했죠. 지금 우리나라 더 이상 안전한 사회가 아니다. 그리고 길에 가실 때 헤드폰 이런 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런 거 되게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불안을 느끼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쇼핑 대상 중에 지금 보면은 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뒤에 호신용품을 사는 분이 많다 그래요. 특히 20대에서 40대 남성들이요. 남성들은 저런 걸 잘 안 사는데 가장 많이 사는 게 호신용품이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여성들은 더 많이 사는데요. 호신용품에 보면은 3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 이런 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김주수 전 총장님. 사실 이 사건이요. 이거 누구나 속수무책으로 저 자리에 있었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 지금 4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쨌든 범죄 수사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범인을 근거하는 유리나 또 밤늦게까지 뭐 산책을 한다든가 뭐 어쨌든 다니는데 그렇게 불편한 사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돌발적 사고가 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이게 두 개로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돌발적 사고라든지 뭐 재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또 안전하지 않은 사회인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진단할 때 대체로 보수는 그 범죄를 저지르는 그 개인에게 초점을 좀 맞춥니다. 그러다 보면 좀 중형을 선고하고 형량을 높여서 해결하려고 하고요. 진보는 저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나 원인을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즉각적 반응하고 또 분노하기 때문에
주로 행량을 높이거나 개인 호신 그 용품을 가지고 있으면 좀 보호가 될 것 같은데 실제 그 개인의 호신 용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런 사고에서는 방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냥 지나가고 마구 찌르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둘이 대결했을 때나 그나마 숙달된 경찰이라도 잘 제압이 안 되는데 예. 개인이 제압되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국민들이 느끼는 이제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왜 저런 돌발적인 사이코패스라든지 저런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좀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방지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반해 가는 것이 또 정치권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본인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반성하기는 너무나 큰 일을 저질러 버렸거든요. 정혁진 변호사. 지금 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가 26일에 결정이 된다 그래요. 경찰 쪽에서. 네네. 이거 공개가 될 걸로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개돼야죠. 왜냐하면 법이 있어요. 특정 강력 범죄 처벌법. 여기에 8조에 의해 얼굴 공개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그 요건이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건 해당될 것 같네요. 그다음 두 번째가 충분한 증거. 저 사람이 저렇게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현행범이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네 번째는 저 사람이 청소년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청소년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신상은 당연히 이제 공개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왜 지금까지도 신상이 공개가 안 되느냐? 왜 지금까지도 마스크 쓰고 얼굴 흐릿하게 해가지고 아직도 나오는가?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이 힘들어서 살인을 했대요. 그런데 힘들면 자기가 힘든 거지. 제가 피해자 기사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 피해자가 20대 초반이에요. 대학생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학생으로? 그런데 수능 보기 사흘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장례 다 치르고 밤새가지고 꿀떡꿀떡 밤새가지고 수능 치고 인서울 요즘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대학을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또 멀리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다음 몸도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신림 사거리 저기 왜 갔는지 아세요? 저기에 그 방이 싸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보러 갔대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또 비용을 찾아본 아끼기 거군요. 위해서. 그러니까 저 살인자는 대충 살다가 자기 사는 게 힘들다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를 살해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보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두수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문제도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 저는 그 특정 강력범죄처벌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런 경우에는 볼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시상 공개해야지 왜 저런 사람들을 보호합니까? 그다음에 사형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거면 형법이나 모든 법에서 사형을 빼든지 존치를 해놓고 왜 몇십 년 동안 집행을 안 합니까? 만약에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있고 활보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국가적 비용도 크고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는 저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저 사람은 어쨌든 그 감옥에서 살아있구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봤을 때 과연 그게 국민 법감정에 맞는 것인지 국민들이 공감대가 맞는 것으로 만약에 진짜 사형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없애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국민들 뜻에 따라가지고 어쨌든 정책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상 공개 관련해서 26일 날 경찰 쪽에서 결정을 한다는데 지금 정혁진 변호사 말씀대로 이거는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늦었다. 이런 거는 즉각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판단을 좀 해주셨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한동훈 법무장관도 굉장히 안타까운 표시한 게 있고요. 그리고요.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뭔가 진행 중인 걸로 보이는 여러 모습도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넘고 가족께도 정말 강요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뭔가 사이코패스 범죄를 보이고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마약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발언이 끝나고 뒤에 조선 무슨 검이요? 조선제일검을 석방하라? 그리고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논란이거든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런 식으로 이 피의자 정말 이거 나쁜 인간이잖아요. 네네. 이 피의자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뭐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막 돌고 있거든요. 정치인 변호사, 이거 2차 가해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조선제일검이 누구냐면 한동훈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검은 이제 칼검자가 아니고 예. 검사할 때 그 검사. 그렇죠, 검사할 때 그러니까 검사 중에 넘버원이 한동훈이다 해가지고 조선제일검이 이게 한동훈의 별명이었는데 예. 한동훈 장관이 지금 신림사거리 가가지고 거기 이제 추모하고 이렇게 애도를 표하고 앞으로 이런 사이코 범죄에 대해서 국가에서 아주 그 엄격하게 그 처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 보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조롱하는 거죠. 지금 그 범죄자 살인자 그 칼잡이를 조선 제1검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법을 떠나가지고 처벌하는 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피해자들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3명이 칼에 맞았잖아요. 부상을 당하셨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여자친구와 같이 옆에 있다가 공격당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저한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신림사거리 저기 여러 번 옛날에 학교 다닐 때나 뭐 이후에 종종 거기 자주 나갔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좀 거꾸로 갔었으면은 저도 당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국민들이 다 당할 수 있는 건데 예. 어떻게 저렇게까지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수 있을 것인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생각이 1도 없는 것인가? 참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런 그 댓글에 대해서는 아마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수사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걸 제가 찾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젊은이가 그렇게 비명에 그렇게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지금 이 피의자 이 자를 향해서 무슨 제1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 무슨 상남자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표현이. 이런 거 어떻게 입법으로 좀 안 됩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분명히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번에 명백히 보여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런 댓글을 봐야 되는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제정신 아닌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피해자의 가슴 아픈 사안들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 분노를 살 수 있는 이런 댓글을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 본인들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이분들을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분이 사상입니다. 한 분은 목숨을 잃으셨고요. 3분은 큰 부상을 당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할 때 저런 표현과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친박 없다. 친박이라는 어떤 친박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친박 없다 이런 얘기를 꺼냈다 그래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변인격이죠.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좀 언론을 통해 전한 게 있는데요. 정치와이드가 이 유영하 변호사를 좀 취재를 통해서 몫을 좀 들어봤거든요. 우선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치적 의미의 친박은 없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친박은 없다 이런 뜻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치는 본인들이 자기들이 정치하면 됐지 나랑 연관시킬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친박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면 그게 진정성이 느껴질 수가 있겠냐. 그건 뭐 대통령께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겼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아는 거지. 뭐 굉장히 어떤 섭섭함 이런 게 묻어나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설명을 조금 더 정리해 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은 없다고 단호히 얘기를 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언론 인터뷰에서 설명을 했고요. 지금 정치와이드 취재에서도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좀 설명을 내놨습니다. 신성범 최고위원님. 그런데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이른바 이제 친박 인사로 꼽히는 대표적 인물들이에요. 최근에 총선 출마설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게 사실 이슈처럼 떠올랐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알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선 그렇다고 해서 최경환, 우병우 씨는 제가 안 도와줄 거예요 소리는 저는 아니라고 일단 보고 저거는 친박은 없다는 해서 원론적이네. 무슨 말이냐. 예. 감옥에 갔다 온 깜빵살을 했던 재벌 회장들이 가장 부르러 뜨는 게 부하 직원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보는 순간이라 그래요. 나를 안 지켜주고 전부 다 회장이 나한테 떠밀었구나 하는 느낌. 배신했구나. 난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정치인의 배신의 환멸을 느껴서 친박? 날 다 판 사람들이지 어떻게 친박이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 그 유영하 변호사는 가장 옆에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의미에서 친박은 없다. 바꾸고 말하면 제가 보기엔 유영하 변호사는 앞으로는 이제 진박 또는 진박이 만들 줄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일주일에 2번 들어가서 모시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진정한 진박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씀하신 정치적 의미와 관련해서는 이런 대목이 있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자 보십시오. 무소속을 출마했다 어찌됐건 출마할 최경환 전 의원의 경산 또 우병우 전 수석의 영주 그리고 대구로 출마할 희망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 선거 캠프를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한다.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던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던질 거냐 안 던질 거냐. 그 내용이 뭐냐. 그럼 이게 TK 이른바 대구 경북에서 먹힐 거냐 안 먹힐 거냐 이 지점인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거 봐서는 9월 달에 무슨 이야기를 한다니까 서서히 움직이는 건 아니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렇게 자신을 배신한 것으로 대통령이 판단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판단하는 그런 분들하고는 연을 끊겠지만 저도 신진 세력들 이런 분들은 글쎄 옛날에 뭐 친박 연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보는 것 아니냐는 제 개인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은 없다라고 말한 대상은 최경환, 우병우 이런 인물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보죠. 뭐 다른 인물을 겨냥한 거다. 김두수 전 총장님. 그런데요, 지금 친박은 없다. 그리고 뭐 갑자기 힘들 땐 위로도 없다가 갑자기 연락 오면 이게 진정성이 있는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유영하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김기춘, 김관진 전 실장 그리고 김장수 전 장관 등과는 만났다 그래요. 그리고 식사도 같이 했다고. 그럼 이분들과 이 인물들과 아까 친박은 없다의 그 친박과는 결이 다른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충성도를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충성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 어떤 친밀도나 어려울 때 찾아온 사람이 진짜 친구이고 충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말하자면 꼭 그 돼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추스를 겁니다. 그런 행태고 흔히 말하는 그냥 옛날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친박연대 같은 이런 어설프게 이렇게 그 구성하는 형식으로 정치적 이득을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얻어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은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인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감정이라는 거는 배신감에 대한 이야기, 배신의 정치 뭐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히 자기에게 충성을 보였지만 지금은 다른 데 올라가 있는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흐름은 다 친 이재명계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맞서 싸우려면 충성도 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선별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역시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조국 전 장관의 부부가 지금 사진으로 등장해 있는데 키워드는 인용을 했어요. 부모의 불찰이다. 최근에
이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어떤 입장문을 냈거든요. 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볼 건데 앞서서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입시 비리 관련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여러 차례 냈거든요.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때 영어 관련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큽니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협의는 벗었지만 인턴 증명서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있는 발언들인데 최근에 이 검찰 쪽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그리고 딸인 조민 씨의 어떤 진술이 엇갈린다. 뭐 좀 입장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데 뭔가 최근에 갑자기 이 부부가 입장문을 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입장문이에요. 어젠데요. 부모인 저희 불찰과 잘못 있음을 자성한다. 자성한다. 그리고 2019년 이후 몇 차례 사과했지만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성, 다시 한번 사과,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자, 전용기 의원. 부모로서의 책임과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반성한다는 취지거든요. 글쎄요. 이걸 강조했는데 혹시 딸인 조민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이걸 의식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식했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선봉장이었던 예. 조국의 끝까지 무릎 꿇리기 위한 검찰의 모습이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 기소 여부를 부모의 반성 여부에다가 붙이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니 뭐 세계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나쁜 것이 부모 욕하는 것이고요. 자식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부모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딸을 기소 안 할 테니까 당신이 반성하세요라는 것을 검찰이 입장을 조국 교수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 최근에 검찰이 낸 입장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딸의 기소 여부를 조국 교수가 반성을 한다면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결국에는 조민을 볼모로 잡은 검찰의 입장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국 교수는 지금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아내가 이미 감옥에 가 있고요. 딸까지 기소당해서 딸도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자성한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 이렇게 반복해서 입장을 낸 거다. 그래서 딸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본인이 끝까지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맞서 싸우겠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정말 조민 씨가 문제가 있다면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부모의 반성에 붙일 게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기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검찰이 이야기하는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다 빼놓고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하면서 딸의 기소 여부를 부모에게 물어봤다. 이것은 갈 때까지 갔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교수가 입장을 바꾼 것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전용기 의원하고 똑같습니다. 조민 기소해야 됩니다. 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기소 편의주의라고 해가지고요. 검사는 범죄자에 대해서도 봐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247조에. 그런데 봐주고 기소 안 할 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이, 지능, 환경. 그런데 조민 씨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학 졸업한 성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지능이 뭐 떨어졌습니까? 어쨌든 대학 졸업하고 뭐 의사 시험에도 어쨌든 합격을 했으니까 환경 좋았잖아요. 아버지가 뭐 서울법대 교수고 엄마도 대학 교수고. 동기 수단 결과. 저런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군가 한 명씩은 떨어졌어요. 고대도 떨어지고 부산대 의전원도 한 명씩은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범행 후의 정황인데 반성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반성 1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 기소유예를 해줄 수가 있겠는가? 똑같이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숙명여고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둘 다 기소됐어요. 그래가지고 징역 1년씩 나와가지고 집행유예 3년이지만 걔네들이 그 했을 때 그때 뭐 피해자가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걔네들 대학도 못 갔고 그다음에 걔네들 미성년자였거든요. 고등학생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쌍둥이 하나만 아니고 둘 다 기소해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참 웃기다고 생각한 거는
무슨 피고인이 벼슬입니까? 입장문에게. 피고인이 낸 건 반성문이지 입장문이 아니에요. 용어도 틀렸어요. 불찰이 뭡니까? 불찰이라가 뭐냐면은 예. 살피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딸이 범죄 행위를 하는데 부모가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 이게 불찰이거든요. 예. 근데 드러난 건 제가 봤을 때 주도적으로 이걸 한 거는 정경심 교수잖아요. 그다음에 조국 교수도 뭐 서울대 의전원 할 때 제가 봤을 때 서울대 의전원 뭐 사무소 위조할 때 예. 조국 교수가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말이 안 되고 검찰에서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빨리 기소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잠깐만 이런 가운데 제가 하나 남았는데 마저 두 분은 발언 기회 따로 이걸 듣고 좀 드릴게요. 지금 이런 가운데 정경심 교수는 이제 확정 판결 나서 수감 상태인데 사면 얘기를 꺼내신 분이 있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강복절 특사로 사면을 하면은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조국 일가와 윤 대통령의 관계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두 분의 좀 화해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윤성범 전 의원님, 정경심 전 교수 이 사면 문제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니 지금 딸 기소 여부를 놓고 지금 쟁점이 돼 있는데 어머니 정경심 교수 사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안민석 의원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너무 앞서가 나간 이야기고 저는 우리 정혁진 변호사의 사주 의견이 맞는데 오늘은 제가 아무리 맞는 말씀이에요. 법리적으로 보면 100% 맞는 이야기인데 검찰이 아버지 조국 어머니 정경심이어서 딸까지 기소를 한다.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사실은 진짜 멸문에 가까운 흔히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시그널을 줬을 거다. 조국 쪽에다가 제발 우리도 검찰 쪽 입장에서도 우리도 조국 조민 기소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좀 부담이니까 변호인들끼리는 그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검찰과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게 아무리 법이 원칙이 대원칙이지만 법에도 눈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를 그런 저는 정치적인 시각인데 그런 하나. 그리고 왜 그러면 조국 부부가 저렇게 나오느냐? 검찰을 향한 메시지도 있지만 사실은 법원을 향한 메시지 있는 거예요. 법원의 1심, 2심 판결이 다 반성 안 한다 그랬잖아요. 반성. 그렇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 왜 그러냐? 최소한의 자기들이 입시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면 아무리 당시에 강남에서 애들 뭐 이렇게 하는 게 품앗이 한 것처럼 이렇게 띄우는 게 흥행했다 하더라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부부가. 그래서 저는 검찰을 향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 자신의 재판을 포함한 법원 나가서는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사실 입시에 비해서 우리 부부 반성합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김수 전 총장님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광복절 특사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안민석 의원이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의원이 주변의 분위기를 모르고 분위기를 모르고 한 얘기가 지금 시기도 안 맞아요. 지금 이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너무 좀 잘못 짚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국 교수는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어쨌든 좀 자식의 최소한의 뭔가 보호를 해주려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며칠 전에 홍준표 시장이 예도 들었지만 물의 배가 무릎 꿇어 그러면 무릎 꿇고 가랭이를 기어야 됩니다. 지금은 길 수밖에 없는 부모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제가 한 1분 남았는데 정혁진 변호사께 아까 이 전용기 의원이 지금 검찰이 딸을 볼모로 잡고 있다. 약간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조국 장관이 그렇게 떳떳하면 제가 봤을 때 볼모로 잡힐 게 아니고 볼모로 잡힐만 하니까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떳떳하고 하나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러면 법원에서 무죄를 다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 이야기 속에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러이러하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만약에 인정을 하면 조국 교수가 자기 재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항소심 진행되고 지금 있단 진행 말이에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를 계속 부인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인정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재판이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지금 조민 씨에 대해 기소 여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글쎄요. 어떤 결정이 나오든 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와 반응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판단이 있을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